이재명 성남시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괜찮나? 이거 마이크 좀 부실한 것 같아. 하버드 같지 않아, 이거?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상보다 많지 않네요.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여기 보스턴에서 우리 유학생 그리고 교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진짜 기쁩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나와 계시니까 대한민국 걱정 되게 많이 되시죠? 별로 걱정 없어요? 걱정이 없구나 보니까. 저는 걱정이 진짜 많아요. 저도 이제 애들을 한국에서 키우고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이루트에 그 애들 노는 걸 볼 때가 있어요. 포탄이 날아다니고 집이 부서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하는 그 속에 애들은 놀고 있죠. 폭탄 안 날아지면 얼른 골목에 나와서 총탄이 날아다니는 골목에서 소꿉장난을 놉니다. 일상이 된 거죠, 그냥. 폭력과 전쟁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떤가?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보는 한국은 되게 위험하죠. 저기 언제 전쟁이 다시 또 시작될지,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화약고 같은 그런 나라인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면서도 이제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 위험함이나 그 살벌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중간쯤에 계시죠.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고통스럽죠.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청년 문제입니다. M4 세대라고 불리고 다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뭐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3포 세대라고 불렀다가 최근에는 다 포기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N4 세대라고 부르고 우리는 보통 나라를 부를 때 조국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그렇게 조국이라고 부르시죠. 조국이라고 부르고 그 조국이라고 할 때는 뭔가 가슴 뭉클한 뭔가가 있는데 한국의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헬조선. 지옥이라 이거죠. 탈출하고 싶은 곳. 정렘이 떨어지는 탈출하고 싶은 곳. 이렇게 한국 자기의 나라를 그렇게 부릅니다. 꿈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요즘은 이제 수저 논쟁이 또 한국에서 한창이에요.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대부분은 자기는 흑수저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이제 흑수저를 물고 나왔기 때문에 평생 흑수저를 써야 돼요.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나오는 거죠. 평생 금수저. 계급이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전에는 그래도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어서 공평하게 나한테도 기회가 주어져 있다. 나도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 내가 나한테 낳아서 기르는 내 아이들,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층이동이 거의 다 봉쇄됐죠, 사실. 미국에서 예를 들면 100대 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78명 정도가 자수성가를 했다고 그래요, 통계상으로. 뭐 한두 명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100대 부자의 82명이 다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바뀌어 있죠. 재벌의 3세, 4세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하나 기사를 보니까 재벌들이 한바에 진출하기로 했대요. 한바 아세요, 한바? 공사장 식당을 한바라고 부르는데 드디어 재벌들이 공사장 현장에 그 식당, 현장 식당까지도 이제 진출하는 걸로 지금. 그전에도 많이 진출했죠. 뭐 동네 빵집, 다방, 서점, 뭐 요즘은 뭐 통닭집, 순대집까지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하나 허용된 게 동네 미용실. 동네 미용실도 이제 다 대기업 재벌들이 할 수 있게 허용을 하는 바람에 곧 대한민국 골목골목에는 GS 미용실, 삼성 미용실 이런 게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다 독점해버린 거죠. 모든 기회들을 다 독점해버려서 기회가 정말로 주어지지 않은 사회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고 싶지 않죠. 열심히 해봐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제 애도 안 낳습니다. 결혼도 안 해요. 결혼할 필요가 없죠. 편하게 그냥 같이 잠깐 즐기다 살면 그만이지 뭐 애 낳을 것도 아니고 한데 귀찮게 쓰리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원래 유사 이래로 원래 새로운 세대, 신규 세대들은 기성 세대들보다 기회가 많았어요. 기회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죠. 내 자녀들은 나와 다른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애 낳고 기르고 그랬죠. 일생을 갖다 자식 교육에 바치기도 했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믿었죠. 나는 아버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말했죠. 젊었을 때는 고생은 사소도 한다. 왜? 무한한 가능성이 진짜 열려 있으니까. 그 엄청난 많은 기회들, 무한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경험하고 많이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누릴 때 또 행사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고생은 권장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부모들도 우리 자식들이 나처럼 또는 나만큼의 기회를 누리고 살 거라는 확신이 없어졌어요. 더 나쁠 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세대들도 부모 세대보다 내가 더 나아지지 않을 거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실제 사회 상황이 그렇게 됐죠. 최근에 또 하나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 30대의 소득 증가율이 드디어 통계를 낸 이래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늘어봤죠. 조금씩. 1%든 2%. 그런데 20, 30대가 처음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 낸 일이 처음이래요. 젊은 세대들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기회가 상실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회의 총량이 과연 줄어들었을까? 물론 이제 경제 성장이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기회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러나 여전히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총량으로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출산을 포기하고 나라를 해일조선이라고 부르고 지옥불반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탈출하고 싶어졌느냐? 너무 많은 기회를 너무 적은 소수들이 독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량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은 부분을 너무 소수가 다 독점해서. 소위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분 얘기의 핵심은 그거죠. 1%와 99%. 1%를 위해서 99%가 희생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죠. 물론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쁘죠. 왜 나쁘냐? 미국은 그래도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뭔가 받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달러, 100달러짜리 들고 다니다가 어디서 잊어버렸다. 이러면 미국의 수입이 되죠. 그거 엄청난 겁니다. 또 자본주의 종주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주도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훨씬 더 나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외로부터 많이 얻어오죠.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그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죠. 약간 불공정하게 좀 피해라면 그렇고 여하튼 불리한 입장이 있죠. 그런데 불공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 사회에 버금가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된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 약한 청년 세대들이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돼버린 겁니다. 기회의 총량은 줄지 않지만 정말로 1%가 상위 10%가 소득의 50%를 차지하는 그런 사회. 특히 이제 정경유착에 따라서 힘센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가지도록 허용되고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기보다도 다음 세대가 더 나빠질 거다.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당군 이래로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새로운 세대는 하다못해 전쟁 시기에도, 농사를 짓는 원시 시대에도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보다도 기회가 많았고 사실 더 좋아졌어요. 좋아져 왔어요. 그래서 꿈이 있었죠, 언제나. 근데 이게 역전됐습니다. 기성세대도 그렇게 믿고 신규 세대도 이제는 우리가 더 나빠졌어.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현상은 뭐냐면 출산하지 않는 거예요. 애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진 욕망 중에서 제일 큰 욕망이 뭘까요? 뭐죠? 종족 분열. 누구예요? 훌륭하십니다. 생물체들한테 제일 큰 욕망은 종족 보존 본능이에요. 이 종족 보존 본능이 없는 생물종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귀찮게 애를 왜 키우면 왜 낳습니까? 종족을 보존해야 돼요. 그 종족 보존을 위해서 가장 큰 욕망은 역시 그래서 성욕인 거고, 이 모든 욕망의 근원은 바로 거기다. 누가 그렇게 과학자가 얘기했죠. 그런데 이거를 포기할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종족 보존, 내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나를 있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욕망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적게 낳는 사회. 현재의 출산율이면 2800년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은 멸종하게 됩니다. 한 명도 없게 돼요. 2300년대 정도가 되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이미 2018년 정도면 총 인구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게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이 기본적으로 안 되죠.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일본에 지금 빈집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잖아요. 빈집이 생기면 집값이 폭락을 하죠. 경제가 아주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애를 안 낳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애를 안 낳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죠. 이렇게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공평함이죠.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 중, 고등학교 이럴 때 배웠던 게 몇 개 있죠. 요새 뭐 역사를 좀 안 배우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여러분들은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체제가 흥하는 시기와 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흥하는 시기를 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소위 생산수단이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일 큰 생산수단이 뭐였죠? 땅이었죠, 땅. 농지. 이 농지가 뭐 무한대로 있는 그런 곳은 빼고 이 농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또는 기회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또는 의무를 공평하게 부담하는 그런 사회가 흥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전에 한반도에 있던 각종 왕조들도 그랬죠. 소위 균자가 들어가는 정책을 잘 시행했을 때 뭐 균역법이니 균전법이니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시행하던 시기는 흥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죠. 이게 내가 99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기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가지고 있는 한 홉씩 다 뺏어가지고 100석을 채우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 욕심 자체를 개인들한테 너 욕심 좀 부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한테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만드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정치거든요. 정치고 제도죠. 법이고. 너 남에게 뺏지 마. 공평하게 경쟁해야지. 부당하게 경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의 법이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잘 지켜질 때는 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들의 욕망이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 이 통제를 하고 있는 정치나 제도가 망가지면서 무한 질주를 하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즉, 그건 바로 정치, 권력의 부패입니다. 정치와 권력이 가진 자를 좀 억제시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좀 부양하는, 억강부약하는 그 정치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기 시작하면, 즉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정경유착이 시작되면 권력이 통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권력 자체가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힘센 사람하고 정치 권력하고 싹 결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소장농들이 땅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세금도 많이 뜯기고 봄에 보리 한 대 빌려주놓고 가을에 보리 2대 받고 살 수가 없죠. 이렇게 부당한 경쟁을 방치하고 자원과 소득이 특정인에 집중되도록 허용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소작농들이 서서히 사라지죠. 한 사람이 땅을 많이 갖게 됩니다.
소작농이 자작농이 소작농이 됐다가 이제 소작농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머슴되는 거죠. 그나마 베끼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즉 기회와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땅이 예를 들어 100평이 있으면 100명이 한 평씩 경작하면 얼마나 그 땅 한 평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겠어요. 그런데 땅이 100평인데 100명 중에서 5명이, 10명이 반 다 가져버려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상위 10%가 소득의 46, 7% 정도 가진다. 10명이 반 다 가져버리고 나머지 90명이 반 가지고 그 땅을 활용하게 되면 그 땅이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죠. 그 사회 전체적으로도 제대로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회 전체의 잠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잘 못 살게 되죠, 쉽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와 자원의 공평한 배분, 공정한 질서, 이게 그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장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여럿이 모여 사니까 뭔가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뭐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 질서 중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죠. 예를 들면 왕정도 해보고 과두체제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봤는데 직접 민주주의도 해보고 역시 가장 난 게 대의민주주의 체제더라. 대의민주주의. 지금과 같은 현재와 같은 정치 체제죠. 구성원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직접 만나서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니까 일정한 시기를 정해가지고 대표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 맡기고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다시 시켜주고 소위 대의민주주의 체제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규정했죠. 공화국.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다. 뭐 단순하게 민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특정인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정말 우주의 무게를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질서 속에서 합리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약속한 제도죠. 우리는 그렇게 살자. 거기에 제일 핵심적인 가치는 역시 자유와 평등.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 질서는 대개는 너무 자유 쪽에 치중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경쟁 만능주의, 자유 만능주의, 뭐 경제 질서도 그렇고 뭐든지 경쟁이 우선이다. 경쟁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해준다고 하는 이상한 도구마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막 잡아먹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자유만큼 중요한 게 평등이죠.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은 자유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자유만을 강조했던 이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우리가 이 현실에서 목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리더라. 힘센 사람이 너무 큰 권한을 가지더라. 그래서 이번에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무명에 무명은 아니죠. 하여튼 뭐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죠. 전혀 예상 못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아마 미국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그러나 뭐 최종적으로 성공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는 약간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죠. 그러나 그 현상 자체가 미국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신호를 전달하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이건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도 야, 이 못 가진 사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네. 우습게 볼 상황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좀 힘들게 사는 이 서민 대중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된 거죠.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다. 한국 사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긴 한데 문제는 결집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불공평함, 불평등의 해소라고 하는 걸 반드시 이뤄내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 문제는 다음이죠.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건 사실인데, 그럼 어떡할 거냐? 그냥 그럼 저절로 되느냐? 그거 좋네. 그거 맞는 말이네. 그러면 저절로 그런 사회가 되느냐? 그거 전혀 아니죠. 가진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건 또 가진 사람들의 욕심을 부도덕하다고 말할 건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욕심을 절제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과 권력이 작동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와 자원을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공평하게 누리게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게 되겠죠. 아, 열심히 하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구나. 우리 자식도 열심히 잘 길러서 교육 잘 시키고 잘 기르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네. 라고 믿어지게 만드는 거. 그 소위 민주주의의 진짜 정착 같은 거죠.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지금 세상에 예를 들면 권력, 돈, 조직, 영향력, 뭐 그중에 언론 이런 것도 대부분 다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제가 어젠가 벌써 그저께 됐네. 맨스필드 재단에 가가지고 그 자누치라고 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예요.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에 관심도 많고 매우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미국 전문가 중에는 동아시아에 관심이 많은.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우리 미국에 온 김에 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도 제 생각도 있고 얘기를 좀 하다가 왔는데 어제부터 채널 A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 보면 종편이라고 해서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그중에 채널 A라고 동아일보에서 운영하는 건데 저를 빨갱이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북한 편든 놈.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짓말을 하는 빨갱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동아일보 뭐 칼럼도 쓰고 채널A에서는 막 북한 제가 격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냥 동네 시장인데 북한 외무상하고 같이 해놨더라고요. 북한이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 됐다 이거.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얘기한 건 그거죠. 한반도가 정말로 위험하다.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화약고고 한국 민중들, 한반도에서 사는 남북 민중들 입장에서 보면 절멸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절멸의 위기.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볼 땐 그래요. 세상에 백몇십만의 군인이 서로 총을 겨누고 거기다 최근에는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좌우지간에 그런 것도 발사 성공하고 수소탄인지 핵융합탄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원자탄을 넘어간 새로운 형태의 폭탄까지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위험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적인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적이잖아요. 잘못하면 실제로 총을 쏘고 싸웠고 앞으로도 총을 쏘고 싸울 수 있는 현실적인 적, 눈앞에 있는 적인데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때리면 좋냐. 때리면 기분 좋습니다. 막 때리면. 때리면 이 얘기는 안 맞으려고 혹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점점 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때리는 방법, 압박하는 방법, 제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달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 협상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게 일방적으로 어느 쪽은 나쁘고 어느 쪽은 좋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양쪽의 비중을 적절히 잘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비중을 예를 들면 소위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참여정부, 또 김대중 정부 여기서는 어쨌든 속도라도 조절하고 상당 정도는 어쨌든 진척을 좀 막은 측면이 있다. 진척이 많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그러니까 제재 압박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한국 할 때까지. 그거 8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도 비슷한 시기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소위 대북 강경책을 시작했죠. 그 후에 어떻게 됐냐? 8년 만에. 실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버린 거죠. 하여튼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지금 제가 SNS상으로 완전히 빨갱이로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수없이 많이 몰렸죠. 그렇다고 제가 안 하느냐? 계속 합니다.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건 이겨내야 될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한 게 아니거든요. 왜 하느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재명이는 위험한 놈이야. 저 사람 저거 빨갱이야. 저거 북한 편드는 나쁜 사람이다. 이걸 계속 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따져보면 왜 할까요? 왜 할까? 이게 소위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것과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예, 우리가 좀 나쁜 측면은 그런 거예요. 나쁜 측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특정 소수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다수가 매우 못 가지고 힘들어지는 이 상황, 점점점 나빠지는 이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힘은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언론, 권력, 조직, 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안 좋은 측면인데 좋은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다행인 거. 그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런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 형식적으로는 다 모두 한 명이 한 표씩 하는 거예요. 권력은 똑같이 나눠 갖고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선거 때 한 표는 대통령도 한 표, 저기 길에서 노숙하는 아저씨도 한 표예요. 노숙하는 아저씨가 좀 많으면 노숙하는 아저씨가 이겨야지 원래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노숙하는 아저씨는 잘 못 이겨요. 대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치 집단을 선호합니다. 미국도 비슷할걸요? 막 그럴 겁니다. 안타깝게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득권을 가진 소수. 이 기득권을 가진 소수가 이 실제로 공평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이 다수. 이들하고 경쟁해서 계속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실제 이기고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이 다수들로 하여금 포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 뭐 내가 뭘 해서 되겠어. 그래서 포기하죠. 투표 안 해버려요. 투표 안 해버려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 현장에 가서 투표하지 않습니다. 한 30, 40%가 보통 포기하고 대통령 선거 때는 한 20몇 프로 포기하고요. 국회의원 선거 때는 보통 한 40% 정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할 때는 50%쯤 포기합니다. 투표 안 해버려요. 그 포기하는 사람이 소수 기득권자일까요? 다수의 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일까요? 답은 뻔하죠.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작전은 여러 가지겠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치는 나쁜 거야. 그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백로야, 까마귀들 노는데 가지 마라. 이런 거. 정치는 나빠. 맨날 나오는 게 그거예요. 싸우는 거 보여주면서 또 싸운다고. 정치 혐오증을 심죠. 근데 정치가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정치는 각자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면 다투는 거예요, 원래. 다투라고 뽑아준 거야. 합의하고 그냥 동의해 주라고 뽑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해 주세요. 저쪽하고 좀 입장이 다르면 부딪히고 싸우죠. 물론 패면 안 되지. 패면 안 되지만. 그러나 격렬하게 다투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를 싸운다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치의 본질인데. 근데 끊임없이 싸운다. 또 싸운다. 이래.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거기 넘어가죠. 나쁜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포기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싸움질을 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들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 정치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쟁취해서 행사하는 사람들은요, 잘 안 떨어져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번에 막 소위 선거 국면에서 막 공천에서 탈락하잖아요. 그래서 저쪽 보수 진영은 탈당 잘 안 해요, 웬만해서. 안 갈라져요. 왜? 다음에도 먹을 게 있거든.
다음에 먹을 게 있거든.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그 근처에 언제라도 남아있는 게 먹을 게 많아요. 왜? 그게 목표니까. 근데 이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영역은 어떠냐면 수 틀리면 안 해. 왜냐하면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좋은 사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당위의식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 아니, 너하고 안 해. 따로 해. 이게 실제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금만 자극을 좀 해주면 갈기 잘라집니다. 그래서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괴뢰로 만드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배충 같은 거죠. 자기가 뭔지 일배 잘 모르시는구나. 여기 나와서 하셔가지고. 일배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욕하고 있어요. 자기 욕을 하고 있어. 나중에 알고. 응? 근데 몰라. 그게 무슨 뜻이 떠나는지도. 그냥 인정받는 재미에. 가끔씩 용돈 주는 사람도 있대요.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이재명이 나쁜 놈이, 이재명이는 바람 피는 놈이야. 막 쓰고 이러면 돈을 준대요. 데모를 하러 다니도 돈 줘요. 무슨 연합 이런 거 있죠? 다니면서 막 맨날 데모만 해. 한 번은 가는데 5만 원씩 준다는 설이 있어요. 옛날 우리 선거 사무실 앞에도 왔던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상당수를 이렇게 돈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해가지고 자기 편을 끌어서 용병으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가 이 다수를 이기는 거예요. 상당수 포기시키고 서로 싸운이라고 정신없게 만들고 그중에 상당수는 유혹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하면 되죠. 원래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방 싫어하는 걸 해야 돼요. 저는 상대방이 막 저를 막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어느 날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럼 제가 한 번 더 해버려요. 제가 그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내가 안 하는 순간에 이미 함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응이 상대가 막 격렬하게 저를 비난할 수 저는 더 해버립니다. 얼마 전에 저보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복지 정책을 많이 하는데 이 동네가 너무 어려우니까 복지 정책으로 현금 지출을 할 때 동네 지역 화폐로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문제가 경제와 이 정보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으로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서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되려면 이 안에서 돈과 정보와 사람이 유통돼야 된다. 그래야 진짜 자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복지 지출을 하면 이 동네에서밖에 돈을 쓸 수 없는 지역 화폐를 주기로 한 거죠. 그러면 대형 유통점 이런 데 못 쓰게 하고 바깥에서는 못 쓰고 동네 골목에서 써야 되니까 동네 골목에 있는 뭐 잡화점 이런 데가 조금 그래도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죠. 재래시장 이런 데. 그래서 제가 그걸 줬더니 동네에서는 다 좋아하는데 다 뭐 좋다고 막 그러는데 언론하고 저쪽에서는 맨날 저를 욕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걸 깡을 했다 이거예요. 깡. 일본말 와리깡. 할인. 그 할인을 어디서 하냐 그거를. 누가 사냐 그거를. 살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일간베스트라고 하는 데서 그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옛날 거 합쳐 조작을 해서 성남시 깡 상품권이 거래되고 있다고. 그걸 세상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작한 거다. 라고 내가 증명했는데도 계속 써.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무리 반박을 해도 이 언론이 막 총동원돼 가지고 막 정치권이 막 매일 나와서 막 까니까 깡하는 나쁜 사람이 된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깡을 하게 한 나쁜 사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막 남들은 괴롭다고 저 어떻게 좀 반박도 해야 되고 근데 반박해도 소용없다 저거는 이미 짜고 한 짓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았죠. 아무리 욕해봐야 성남에 있는 상인들은 나를 좋아한다. 한 번 비난할 때마다 성남시 재래시장의 지지율은 올라간다.
또 그러면 또 조직을 해야 되냐, 조직을. 각 재래시장과 상인회한테 싹 연락해라. 좋지요? 그래, 좋대. 우리가 앞으로는 더 많이 할 테니까 성명하면 되세요. 그리고 우우 몰래 그 양반들 기자회견하고 성명하고. 동네에 딱 지지율 올라가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계속 깡깡깡 노래를 부르길래 제가 한번 공식 발표를 한 번 더 했어요. 어떻게 했냐. 앞으로 성남시는 복지 지출을 현금으로 할 때는 웬만하면 다 상품권으로 주겠다. 이렇게 바로 해버렸어요. 근데 저 사람들 기함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저런 미친놈 있나? 근데 그걸 안 하면 제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옳은 일을 한 건데. 근데 의외로 세상이 그리 단순치가 않습니다. 전에는 언론에서 얘기하면 언론에서 얘기한 거 외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길이 없었어요. 정보를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다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다른 정보 유통 라인들이 있습니다. 요즘 누가 신문 봅니까? 옛날에 지하철을 타면은 다 신문을 보고 있었죠. 신문을 많이 보니까 공짜 신문을 지하철에 다 깔아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다 뭐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전부 다.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그러면 누가 주는 걸 보느냐? 아니죠. 친구가 보내주는 카톡을 먼저 봅니다. 친구 카톡 보내주죠?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데. 이런 데서 보내주는 거 먼저 보고 자기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포털에 기사를 뒤져보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 유통 라인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가 한 얘기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깡 해도 좋아. 어차피 성남에서 쓰여지는 거니까 성남에 깡 하면 어떠냐? 내가 보니까 깡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엄마다. 예? 진짜 엄마, 왜냐하면 자기들은 쓸 데가 많지 않거든요. 술집에 못 써. 술집에 못 쓴다. 대형 유통점 못 쓴다. 성남 밖에서 못 쓴다. 이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유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한테 12만 5천 원 주면 엄마 얼마 줄 것 같아요? 13만 원 주겠지. 할인하는 게 아니라 할증해 주겠지, 할증해서. 그래서 그런 유명한 얘기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엄마한테 깡을 하겠지. 깡하면 어떠냐? 남이야 현금을 받아서 갖다 버리든지 그걸로 친구 애인한테 주든지 뭔 상관이냐 그게. 그래서 제가 정면을 들이받았어요. 지금도 이건 여전히 논쟁 중이고 제가 손해를 본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는 대받아요. 그래서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해야 된다.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를 치면 칠수록 더 해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닌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고 있죠. 저항하고 있는 이재명이 싫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해버려야지. 그래서 저는 종편에 이런 데서 저를 욕하면 찬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좀 피곤하긴 해요. 워낙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내가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명 중이에요. 열심히 써서 내가 고발한다 너희들. 기사 만들어서 왜 허위사실 유포하냐. 그 자리에 채널A가 와서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다 풀로. 꼬투리 잡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 조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게 말했으면 그 말한 영상을 내라. 다 찍었는데. 근데 왜 멘트로 하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세상에는 결국은 개인이 한 표씩인데 이 한 명의 판단을 바꾸면 많이 바꾼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정보의 전달이죠.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쌓은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와 경험이 있어요. 최종 결론을 냅니다. 아, 이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결론을 내요. 여기 지지해야지, 저기 지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그게 딱 한 개의 정보나 한 개의 사실로부터 바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축적된 정보와 경험에 의해서 종합적인 결론이 있거든요. 좋다, 싫다, 지지한다, 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이미 내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정보를 주고 판단을 바꾸라고 하는데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세뇌라고 하는 거죠. 세뇌. 똑같은 정보를 계속 주입을 하면 그에 따라 사람이 바뀌어요. 저도 한때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저도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까 뭐 우리 소개할 때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인데 가방끈이 매우 짧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했고 이제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그때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똑같이 공장에서 공돌이 생활을 하면서 성남에는 공장 근로자의 90% 이상이 다 호남 사람이었어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관리자는 거의 다 경상도에 있어요. 보니까 이상하게. 나는 몰랐죠.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제가 같은 공장에서 공돌이로 일하면서도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80년 광주, 그때도 말로는 광주 사태를 봤는데 보니까 이 북한 공작원이 침투돼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폭동을. 그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경찰하고 군인한테 총 뺏어가 달려들다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 있나? 저도 이제 폭도들이다죠. 나쁜 놈들이다죠. 전라도 뭐 다 어떻게 해버려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당연한 것처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갔어요. 우찌우찌해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대학이 희한하게도 모든 고층 건물의 창문은 다 잠겨 있어요. 그리고 이 교정에 있는 큰 나무들은 다 철조망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야, 나무를 뭐 저리 열심히 보호하나? 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거기에 못 기어 올라가게. 자꾸 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뭐 유인물 뿌리고 그러니까 아예 나무에 못 기어 올라가게 철조망을 감아놓은 거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 교정의 봄날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소리 꽥꽥 지르고 막 학교 안에 경찰들이 다 비치돼 있으니까 사복 입고 막 몰래 뛰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나무 그 철조망을 또 뚫고 나무에 기어 올라간 사람이 뭐 유인물을 뿌리고 있어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 줍고 난리나고 잡으러 올라가고 그랬는데 저도 하나 날려온 거 하나 집어서 보니까 광주 사태에 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수의 군인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공연히 총을 쏴가지고 칼로 찔러서 곤봉으로 때려서 죽였다. 처음에 내가 보고 이거 저 사람이 웃긴 사람이네. 저 빨갱이네 저거. 라고 저는 생각했죠. 처음에 보니까 뭐 이런 거짓말을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느 날 도서관 창문이 갑자기 깨지는 소리가 나니 거기서 웬 밧줄 타고 내려오는 학생이 또 뭘 휙뿌려. 또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번에 보니까 진짠가? 내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어느 날 뭐 새벽에 가면은 뭐 대자보, 몰래 뿌린 삐라 이런 거 보고 선배들한테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거 한 번 뿌리고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잡히면 감옥이 징역 1년씩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여러 차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 진짠가 보네. 그래서 어느 날 이거 진짜구나 이게 내가 속았구나 라는 거 하면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속은 걸 안 순간에 제가 내 입으로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욕했는데 내가 가해자의 일원이 돼가지고 가해자의 개가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준 거예요. 그 억울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비난. 그래서 첫째로 창피하고 두 번째로 미안하고 세 번째 한심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죠. 체험으로 알게 됐어요. 제 인생을 바꾸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제 인생을 바꾼 거는 사건으로는 이거고 사람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인데 제가 사법연수원을 갔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나도 사회운동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제가 살아온 그 인생, 나도 장애인 되고 또 우리 가족 모두가 여전히 공장에서 또는 뭐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게 됐는데 이게 사건으로는 이 사건이고 사람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제가 이 24살에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장애인이라 군대는 안 가니까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26살에 변호사를 해서 먹고 살 수가 있겠냐 이게 도대체. 근데 그 26살에 개업을 해도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사법연수를 다닐 때 초청 강의 오셨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분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지나간 얘기지만 되게 솔직한 분이어서 자기가 나쁜 짓 한 것도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안 건 그거예요.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제가 용기를 얻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세 개 놓고 고르다가 내가 이 총을 쏘고 집권한 이자들한테 내가 관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복무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굶어 죽지 않는다니까 변호사로. 제가 27살인가 예, 제가 바로 개업을 했죠.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그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사람들한테는 판단을 바꾸라고 부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저 지지해 주세요. 손잡고 부탁하면 저번에 지지 안 했는데 갑자기 부탁하니까 해줘야지. 바꿉니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유가 아유 우리 오빠 이번에 출마하는데 한 표 찍어주세요. 내가 아는 사이니까 부탁하면 이분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그 앞에서 그래 알았어 축하해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니네 오빠 시장 되면 니나 좋지 내가 뭐하러 좋냐. 안 찍어. 아니 어머니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왜?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데. 아니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선거운동 방법으로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선거운동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선거운동원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내가 아는 사람인데 좀 찍어줘. 응? 잘할게. 절대 이래 하지 마라. 이러지 말고 나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아우 진짜 말도 함부로 하고 아유 조심도 안 하고 그런데 빚을 갚았대. 그건 좀 이상해. 인상은 별론데 말이야. 일은 잘한다네, 그 이상하게. 나도 잘 모르는데, 누가 그런데 그렇대. 내가 관계 없는 것처럼,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것처럼. 그래야 경계심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일 자세가 됩니다. 내가 뭔 특정한 목적을 딱 가지고 딱 접근하면 사람은 바로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그러니까, 방어하지 않게 방어선을 허물려면 나 관계없어. 나도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럼 경계 안 하거든요. 그때 정보를 던져주는 거죠. 정보를. 지나가는 얘기가. 야, 어떻게 빚을 갚았대. 그래서 아니 생긴 건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일은 잘한대 자기가.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계심을 허물고 객관적인 정보를 주면 그 정보에 의해서 자기가 이익이 된다고 하는 순간에 판단을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좀 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판단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정보를 바꿔주면 사람은 바뀌지 말래도 바뀐다.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바뀔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안 돼요.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순간에 반발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할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애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애도. 이 중에 혹시 그거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도 말이에요. 초등학교 다니지 않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을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세 팀으로 나눠서 세 팀으로 나눠서 각각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누구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난감에 대해서 가지고 놀지 않도록 방법으로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는 설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그룹한테는 그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말도록 협박을 했어요. 너 가지고 놀지 마. 가지고 놀면 너 맴매한다. 협박을 했어요. 너 혼난다. 이렇게 해서 네 대답을 들었어요. 어리니까 무섭잖아요. 요 한 그룹. 그다음에 요 그룹한테는 이렇게 했어요. 가지고 놀지 마. 가지고 놀지 마. 네. 가지고 놀지 마. 이렇게 금지만 했어요. 요 집단한테는 이렇게 했어요. 가지고 놀지 말아줄래? 잘 말을 안 듣죠.
막 이유를 대가지고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꼭 해줘. 애들은 이렇게 부탁하면 들어주거든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뭐 봐주지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동의를 해요.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한 6개월을 지난 다음에 다 섞어가지고 놔둔 다음에 6개월 후에 하나씩 다 뒤져봤어요. 그걸 도로 가지고 노나 안 가지고 노나. 보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실제 실험을 한 결과예요. 협박을 받은 집단은 80%가 넘게 다시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설득해서 본인이 동의했던 집단은 80% 이상이 안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금지 지시만 받았던 데는 중간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들은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의식이 있는데 그거를 강제로 눌러서 침범을 하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애나 어린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은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강요하면 안 돼요. 요구하면 안 돼요. 부탁해요. 부탁하고 설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득할 때 오래 가는 거죠. 시간이 걸리긴 해요. 투자가 좀 많이 돼요. 애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학생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들 키울 때 또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한테 할 때 제가 얘기한 거 참고하십시오. 기선 제압한다고 막 억압하고 이러면 나중에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있습니다. 하면 안 돼. 부탁을 해요, 부탁을. 부탁을. 아셨죠? 결혼했어요? 나중에 써먹도록 하십시오. 하여튼, 설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설득에는 정보, 그냥 객관적인 정보.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어떤 게 자기한테 이익되는지를 알려주면 되죠.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한지에 대한 팩트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불공정하다 주장하는 거죠, 안 돼. 팩트가 필요해요. 팩트. 공정한 세상이 되면 본인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알려줘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공정한 세상이 올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문제는 또 이거죠. 누가 하냐고 그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끊임없이 누군가 옆에서 그래요. 네 혼자 해서 뭐 될 것 같아 세상이. 세상 바뀔 것 같아? 열심히 해봐도 되나? 너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야. 하나 많아야. 라고 끊임없이 누가 자기 옆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n분의 1이 아니에요. n분의 1이. 우리가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인데 그 구성원들은 구성원 총수분의 1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실제로는 어떠냐? n분의 1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기하는 숫자는 n분의 1이 아니라 제로예요. 제로. 나머지가 더 갖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예를 자주 들어요. 계모임을 한다. 계모임. 그 한 사회는 열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소수가 끌어가는 거예요. 계모임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10명이 계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달에 5만 원씩 내가지고 한 2년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한 100만 원 가까이 모였으니까. 어디로 갈까? 네바다로 갈까? 뉴욕으로 갈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간단한 거잖아요. 그냥 투표하면 돼 그냥. 그래서 5시에 만나서 그 결정하고 6시에 밥 먹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5시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글로 가야 되는지 네바다로 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네바다 꼭 가야 돼 자기는. 가는 게 친척도 만나고 꼭 가야 돼. 다른 사람은 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비슷해요. 그래서 논의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뭐 대충 결정이 날 것 같았는데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네 이게. 뉴욕으로 가기로 뭐 대충 얘기됐는데 네바다 가는 사람 꼭 가야 돼. 네바다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결론이 안 나. 반대하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응? 배고파 죽겠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8시, 9시 됐어. 야, 그냥 그러면 그만하자, 이제. 그때 이미 4-5명 포기했어요. 아무 데나 가도 돼. 그냥 됐어. 빨리빨리 가면 결정하고 밥이랑 먹자. 4-5명 관심 없어요. 나머지 5-6명 중에 3-4명만 똘똘 뭉치면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3명, 4명이 이게 1명 때문에 결판이 안 나는 이게. 근데 이 1명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네바다로 갔어. 그건 이미 그게 사회예요.
극렬하고 고집 세고 주장 강하고 말 많고 이 사람 한두 명이 결국 그 의사결정을 다 독점해 버린 거예요.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게 정치죠.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몇 명이나 되냐, 거기 도대체. 얼마 안 됩니다. 소수죠. 근데 우리도 소수이긴 한데,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더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언론을 각자 개인이 다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언론이 뭐예요? 별거 아니죠. 그냥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힘이 언론 아니에요. 5명이냐, 10명이냐, 100명이냐, 1000명이냐, 100만 명이냐. 그 차이뿐이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객관적인 사실들을 전달하고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다 언론인 거죠. 핵심적인 권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전에는 제도 언론들 외에는 정보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텔레비 보고 있어요, 텔레비. 신문 아니면 정보를 접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건데 말도 잘 전달을 못해요. 근데 지금은 확 바뀌어버렸다. 제가 이 유인물 보면서 또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일배충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일배 같은 이런 조작 동원되는 대상에서 그야말로 조작 동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게 결국 뭐예요?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의 그 희생 때문이었거든요. 그 몇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항쟁이라는 걸 거쳐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진짜 자기 손으로 뽑기 시작했어요. 민주주의가 시작됐죠. 엄청난 변화였던 겁니다. 그 소수의 힘으로. 지금도 우리가 할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예를 들면 친구를 10명씩 늘린다. 아니면 한 5명만 늘려도 돼요. 하루에 3명만 늘려요. 그럼 1년이면 1000명 아니에요? 2년 했어요. 2000명. 2000명한테 내가 뭔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인물을 갖다가 뿌리는 거에 비하면 손가락 끝을 하나 틱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로. 저는 요즘 한번 누르면 몇 명 정도한테 가나 대충 따져보니까요. 최하 30만. 많으면 200만. 제가 여러 개 하거든요. 트위터. 팔로워 20만 명. 페이스북. 뭐, 이게 좋아요, 뭐, 누르는 사람들, 페이스북에, 보통 기본적으로 몇천 원 하니까, 몇천 명. 곱하기 그 사람들이 가진 팔로워 수가 보통 한 몇백 명만 잡아도 숫자가 엄청나죠. 곱하기. 페이스북 페이지, 한 10만. 또 카카오 스토리도 보통 전달되는 게 최하 6만에서 8만까지 전달되더라고요. 직접 팔로우는 2만 5천 명 정도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어요. 제가 많이 해요. 그것도 한 1만 몇천 명 올라갔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합치면 한 30만 정도는 기본으로 도달이 되는 거죠. 30만. 그럼 30만이면 개별 주제에 관한 정보 전달력이 웬만한 일간지쯤 돼요. 웬만한 일간지. 물론 그게 뭐 양이 많으니까 뭐. 저는 어쨌든 한 개의 주제.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어느 언론사에서 악의적인 오보를 내면 제가 그걸 반격을 하면요. 언론사들이 창피해가지고 너무 소문이 많이 나니까 고쳐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 사설도 고쳤어요. 문화일보 저한테 사과했어요. 공개적으로. 이재명 시장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보였습니다. 내가 3주 동안 괴롭혔거든. 3주 동안. 계속 문화일보 이재명 이게 막 검색어 상위에 막 한 3주 동안. 나 한번 무다닥 하면 우리 친구들이 막 똑같이 누르잖아. 문화일보 친구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공개 사과했어요. 예, 그 정도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소수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힘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사람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변화는 우리 손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행동하는 소수가 세상을 결정한다. 우리는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국가에서 그냥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되고
근데 생각보다는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몫이 너무 크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디 다니면 맨날 요 얘기 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제가 해서 뭐 하겠어요. 이 중에, 진짜네. 내가 하루에 1시간만 시간 내서 한번 해봐야지. 이래서, 나중에 이런저런 SNS 네트워크 이런데 팔로워들도 늘리고, 기사에 댓글도 쓰고. 제가 그런 부탁도 합니다. 좀 기사 보고 이재명 나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안 되나? 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근데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10명, 20명 되는 것 같아.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수천 명한테 이런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행동한 사람이 수십 명이 불과한 거죠. 그 수십 명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기사 순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위라고 하는 게. 거기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많이 본 기사, 공감 많은 기사, 댓글 많은 기사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어떤 것부터 보냐면 그거부터 봅니다. 사람들은 보는 순서가 있어요. 제목하고 댓글을 봅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내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아닌가요? 여러분은 순서대로 보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좋아요, 공감 누르는 칸이 있죠. 그거 한번 눌러주세요. 죽어도 안 해. 댓글도 좋은 거에서 하나 눌러주세요. 하나 써 그냥. 아이고 고생 많네. 이러면 한 500개 정도만 하면요 무조건 탑입니다. 몇십 개가 달리면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공감 많은 거 최대 해봐야 만이야. 만. 9천만. 만이면 탑이야 탑. 메인이에요 메인. 근데 그건 안 눌러요 죽어도. 근데 누군가는 누르고 있어요. 누굴까요? 정원이라고 있어요. 조직된 소수가 네이버를 점령하고 하루 종일 그만 누르고 있어요. 근데 숫자는 많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기껏해야 200~400명 수준입니다. 똑같은 걸 이 댓글을 복사를 해가지고 모든 기사에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몇 개씩 써. 내가 보면 몇백 명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몇백 명이 네이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가면 짜증나서 그 보기가 싫어 기사를. 그 다음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다음은 비중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다 귀찮아서 다음으로 몰려와서 다음이 마치 일종의 진보 진영의 그처럼 돼 있죠. 베이스처럼 돼 있죠. 그냥 서글픈 일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네이버로 가자라고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아니 너무 분산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힘이 좀 더 생기면 네이버로 가자. 네이버 쓰시죠? 안 써. 구글 쓰는구나. 하여튼 한국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네이버에 몰려가서 바꾸는 것도 내가 보기엔 300명이면 충분하다. 300명이면 얼마든지 그 판을 통째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작은 실천들이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드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한 번씩 눌러주면 돼. 근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여러분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별로 도움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하튼 여러분들한테 한 이 강연의 강연료는 앞으로 이재명 기사를 검색하면 거기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